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요양원 월 300만 원, 간병인 월 500만 원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단 20만 원으로 존엄한 노후를 찾아낸 한 사회복지사의 실화입니다. 전세금을 탐내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일상, 요양원의 차가운 현실. 30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했던 제가 정작 제 노후에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권이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순간, 저는 제3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어둠 속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디지털 시계가 새벽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다. 여보세요? 박효진 님이시죠? 어머니께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가능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수많은 노인들의 상담을 해왔지만 정작 내 노후가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효진입니다. 올해 68세,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다시 찾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 응급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어머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빠르게 오셔서 응급처치는 했지만 지금부터가 고비예요. 그날부터 3개월간 어머니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투병하셨습니다. 처음엔 의식도 없으셨고 회복 후에도 반신불수가 되셨죠. 의사는 앞으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효진 씨, 어머님은 이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이나 간병인을 고려해 보세요. 그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30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며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만났던 수많은 노인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자식들이 요양원에 날 버렸어요. 복지사님, 간병인이 밥도 제대로 안 줘요. 김 선생, 나 같은 꼴 당하지 마세요.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젊은 시절의 부모님,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 아들 현우와 딸 소연의 성장 앨범,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록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현우와 딸 소연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이제 혼자 생활이 어려우실 거야. 그럼 어떡해요? 병원에 계속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병원은 이제 퇴원하셔야 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요양원은 너무 비싸잖아요. 월 300만 원 이상 든다고 들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 모셔올까요? 하지만 집이 너무 좁고 아이들도 있고 우리 집도 신혼이라 어렵고 자식들의 말에서 어머니를 모시기 꺼리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30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비슷한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그날 밤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요양원들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시설 좋고 평판 좋은 곳들도 월 300만 원 이상. 어머니의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간병인 알선 업체. 24시간 간병인은 월 450만 원부터 8시간 간병도
월 150만 원 이상.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김 할머니의 말씀. 복지사님, 자식들 다 믿지 마세요. 내 돈 다 나눠주고 나니까 요양원에 버리더라고요.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요양원 비용 내다 돈 떨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그리고 갑자기 도시락을 이웃에 나눠주던 이 할아버지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이웃돕기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재산 다 가져갈 텐데, 그럴 바에야 내가 살아서 남 돕는 데 쓸래요. 그게 더 행복하지. 이렇게 수많은 노인들의 말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겪은 후회와 슬픔을 저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집 근처 다세대 주택 1층의 작은 투룸을 임대해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 집은 계단이 많아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했거든요. 퇴직금 일부로 집을 개조했습니다. 화장실 안전바, 경사로, 넓은 문, 모든 것을 어머니가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낮에는 제가 돌보고 밤에는 24시간 간병인 대신 CCTV와 응급배를 설치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돌볼게요. 효진아, 너무 고맙다. 근데 내 생활은 어쩌고? 괜찮아요. 제가 30년 동안 이런 일 했잖아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차 안정을 찾으셨고,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미래입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가 돌봐줄까?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요양원에 가야 할까? 어머니는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나는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고 있어. 그럼 나는 누가 나를 위해 희생할까?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나 고민이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돌보다 보니까 자꾸 내 미래가 걱정돼. 나도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쩌지? 내가 그런 고민을 하다니. 사회복지사 박효진이 그런 고민을? 그러게. 너무 웃기지? 수많은 노인들에게 노후 준비하라고 조언했는데 정작 나는 이제라도 준비하면 되잖아. 너 아직 68세야.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맞아. 이제라도 준비해야겠어. 그로부터 1년 후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제 제 인생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효진님, MRI 결과가 나왔는데 양쪽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았네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 건강은 뒷전이었던 것이죠. 결국 2달 후 저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3개월은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니. 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수술했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 큰일 났네. 근데 우리 집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엄마, 수술 잘 됐어?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지만 준영이가 요즘 일이 바빠서. 간병인은 어때? 결국 저는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월 240만 원. 제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박효진님,
오늘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식사는 몇 시에 하시고, 약은 어디 있어요? 첫날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아, 죄송해요. 지금 갈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 타인이 내 집에 있다는 것,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몸소 느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내 노후의 모습인가? 수술 후 2달이 지났을 때 현우와 소연이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요양원? 엄마, 간병인 쓰는 것보다 요양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엄마 연금으로는 부족하니까 엄마 집 전세금으로 충당하면 어떨까요? 내 집 전세금으로? 그게 엄마가 혼자 생활하기 힘드시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상담했던 노인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전세금은 가져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안 갈 거야. 하지만 엄마, 혼자 생활하기 너무 위험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자식들은 어색한 분위기로 돌아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밤새 생각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을까요? 박효진 님이시죠? 전에 사회복지사로 일하셨다고요?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령자 복지주택이요.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임대주택이에요. 월 20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무장에 설계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게다가 복지사님처럼 사회기여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은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고 월 임대료는 20만 원 내외예요. 화장실 안전바, 넓은 문, 비상벨 등 모든 시설이 노인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주 2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 확인도 해드리고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돼요. 그날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한 경력이 가산점으로 인정받아 입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효진님, 축하드립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입주 소식을 들은 후 자식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좋은 소식이 있어.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게 됐어. 복지주택이요. 어떤 곳인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특별 설계된 임대주택이야. 월 20만 원이면 살 수 있어. 20만 원이요? 그렇게 싸요? 어떤 시설이길래? 무장의 설계로 휠체어 이동도 편하고 안전바, 비상벨 등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 생활지원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하지만 엄마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하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노인복지 일을 했어. 누구보다 내 상황을 잘 알아. 내 선택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자식들은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럼 집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증금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그래도 엄마, 혹시 우리가 좀... 소연아, 엄마가 평생 일한 돈이야.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거야.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자식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제가 써 내려가겠다고요. 드디어 입주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33제곱미터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제 필요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넓은 문, 화장실 안전바, 낮은 싱크대, 비상벨.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곳이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첫날 밤 커튼 너머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요양원에 가거나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한 노후의 모습이야. 입주 일주일 후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 모임이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옆동에 사는 김미란이에요. 저는 201호 사는 이종석입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어요. 그렇게 저는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된 분들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저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 살아봤는데 서로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오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모두가 서로를 돕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효진 씨, 내일 같이 아침 체조하러 갈래요? 매일 아침 8시에 공원에서 모여요. 좋아요. 꼭 할게요. 입주 한 달 후, 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효진 씨, 사회복지사 경험 살려서 우리 단지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해보면 어때요? 저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관리사무소에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말할 곳을 찾고 있거든요. 그 제안에 용기를 얻어 관리사무소를 찾았고 놀랍게도 단지 내 작은 상담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말벗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명절에도 안 와요. 너무 서운해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함께 명절 행사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제 제안으로 단지 내 명절 행사가 시작되었고 점점 더 많은 활동들이 생겨났습니다. 공동 텃밭 가꾸기, 요리 교실, 독서 모임, 영화 감상회. 모두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손으로 기른 채소로 밥 먹으니 더 맛있네요. 효진 씨 덕분에 우리 단지가 더 활기차졌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덕분이죠. 입주 6개월 후 추석을 맞아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어두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밝고 깨끗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텃밭도 가꾸는 친구들도 많아졌어. 자식들은 제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전과 달리 생기 넘치는 표정, 자신감 있는 목소리, 활기찬 몸짓,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너희들 걱정 많이 했지. 하지만 봐. 엄마 혼자서도 잘 살고 있잖아. 죄송해요. 엄마, 저희가 요양원 얘기하고 그랬던 거? 다 지난 일이야. 너희도 걱정이 됐겠지. 하지만 이제 알겠지. 엄마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그날 저녁 자식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진정한 화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단지 내 작은 운동장에서 아침 체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
오늘도 좋은 날이야. 이제 저는 68세에서 70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체조를 하고, 오전에는 상담 봉사를,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내가 상담했던 수많은 노인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제가 노인들에게 해주었던 조언을 이제는 제 자신에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세요. 자신의 취미와 활동을 유지하세요. 자식들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단지 축제가 있어. 와서 구경하지 않을래?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만 제 선택권은 항상 존중합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걸 보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노후에도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요. 요양원이 아니어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간병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인생의 후반전.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저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 여러분도 노후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혹시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요양원에 가게 될까봐 두려우신가요? 저처럼 다른 선택지를 찾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보다 당신이 주인공인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 스스로 써내려 가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70세, 그리고 아직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